최강 미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와 항공모함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을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백악관이 관세 폭탄이라는 당장의 힘에 도취되어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의 판을 설계하고 있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측. 그 통찰력으로 세계 최강대국을 완벽히 앞질러간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안 하크니스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관세 전략 분석 업무를 담당해왔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발칵 뒤집혔는데 단 한 나라만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202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중국에는 60%, 유럽에는 20%, 일본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3조 원을 내라는 폭탄 선언까지 나왔죠. 워싱턴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국무부 건물 12층에 있는 제 사무실은 그날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는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각국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난리를 쳤으며 일본 외무성은 총리 특사를 급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받았는데도 항의도 없고 협상 요청도 없고 심지어 공식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오후 2시에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무부 장관 노먼 펜드라곤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펜드라곤 장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20명 남짓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앉았고 저는 한쪽 끝에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펜드라곤 장관이 목소리 높여 각국의 당황한 반응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총리가 긴급 통화를 요청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급조해서 내밀었으며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계획을 발표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고 참석자들이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펜드라곤 장관은 더욱 신이 나서 각국의 굴복 사례들을 하나씩 발표해 나갔어요. 그런데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한미 관계를 담당하는 실무진에게 조용히 물어봤죠. 한국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거였어요. 13조 원 방위비 요구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이 없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받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발칵 뒤집어져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만 조용한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유럽이 약속한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는 사실 미국이 공급할 수도 없는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허황된 약속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강제 구속력이 전혀 없는 허울뿐인 약속이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말뿐인 계획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땠을까요? 공식 발표는 전혀 없었지만 실제 투자 이행 현황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건설 현황을 확인해보니 이미 공사 진행률이 거의 완공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착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투자가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미 확정된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 부지 건설을 거의 끝내놓고 이제 핵심 장비들을 미국에 들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업 분야는 더욱 놀라웠는데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를 통해 들어온 한국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과 용접 장비들, 텍사스주 휴스턴 항구로 들어온 선박 건조용 특수 강제들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진행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공장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핵심 설비가 이미 설치 완료 단계에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생산 라인은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투자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일기 때 약속한 7개의 공장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와 자동차 공장까지 다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말로 협상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투자를 약속하고 유럽이 구매 계획을 발표할 때 한국은 벌써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프 스트리트 같은 미국 경제 매체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3,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0조 원의 관세 수입이 너무 달콤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관세 정책을 미리 내다보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급조한 계획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을 완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건지, 왜 큰 소리로 발표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13조 원 방위비 요구에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움직임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침묵과 은밀한 실행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댈러스까지 비행기로 3시간을 날아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모든 걸 준비해 놓았을까요? 댈러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삼성 공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도로변에 삼성전자 간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수많은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에서 만난 보안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간단한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국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니 흔쾌히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헬멧과 안전복을 착용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이미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관세 협상도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런 규모의 공장이 완성되어 있다니요. 현장에서 만난 미국 기술자 마이크 존슨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마이크는 20년 넘게 반도체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마이크에게 언제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는지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초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고 주요 장비 반입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장비들의 출처였습니다. 핵심 생산 장비 대부분이 한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들어온 것들이었어요. 마이크는 한국 장비들의 품질과 기술력에 대해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장비는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독점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계획성이 뛰어나다고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단순한 범용 제품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였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핵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한쪽에서는 벌써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샘플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관세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공장 밖으로 나오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이 한 곳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이 텍사스에만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조사를 더 해봤습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에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의 투자 규모가 놀라웠는데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미국 동부와 남부 해안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주 노퍽에는 현대중공업이, 루이지애나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들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투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이미 법으로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를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급조한 투자 계획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한국은 이미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일까요? 한국 정부의 누군가와 직접 대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차관급 실무자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최강준 팀장은 한미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외교관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듀폰 서클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강준 팀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가 텍사스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강준 팀장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최강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시안 씨가 본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놨다는 거였어요. 그가 꺼내든 자료를 보고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2022년부터 작성된 한국 외교부의 내부 문서였어요.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6단계 대응 전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 통상 협상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투자들을 먼저 추진해서 선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투자 이행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국 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었어요. 최강준 팀장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10년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최강준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요. 특히 조선업 분야의 1,500억 달러는 구체적인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도 대부분 이미 법적으로 보장받은 확실한 투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 계산이었는데 한국은 관세 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물러나도 미국의 재정 상황상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최강준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한국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강준 팀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가 추천해준 곳은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조선소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공항까지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에서 본 것들이 정말 한국의 실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거제도까지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본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들과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거제도에 도착해서 대우조선해양조선소 입구에 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도 몇 곳 없을 거예요. 조선소 견학을 안내해준 김철수 부장님은 25년째 조선업에 몸담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알게 됐어요.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기술은 한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들을 직접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선박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니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 부장님이 특별히 보여준 용접 현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밀한 용접 기술은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고, 이런 기술력으로 만든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수출용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요.
이미 여러 척의 선박이 미국 발주로 건조되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문한 선박들은 모두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선박들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작업 현장에서 만난 박정호 기술자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박 기술자는 30년 넘게 조선업에 종사해온 장인이었어요. 박 기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 기술자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주하는 선박들은 당장 실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하면서 관세나 무역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약속한 납기는 반드시 지킨다는 게 한국 조선업의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해서 더 놀라운 현장을 봤습니다. 부산항에는 미국으로 수출될 각종 제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조선 장비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행 화물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미 간 물동량이 관세 발표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일부 품목은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관세를 감안해도 여전히 뛰어나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반도체와 배터리 수출 현황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전기차 배터리들이 대량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이런 제품들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제품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어요. 외교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침묵하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한국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고 얼마 뒤 백악관에서 후속 회의가 열렸습니다. 펜드라곤 장관이 각국의 협상 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여전히 승리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국 정부의 강경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었어요. 펜드라곤 장관이 각국별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유럽의 7,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의 3,500억 달러까지 모든 숫자를 나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펜드라곤 장관의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우리한테 굴복한 거라고, 우리가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하겠다고 나온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펜드라곤 장관에게 말했어요. 장관님 말씀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굴복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앞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의 완공 수준, 거제도 조선소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가 관세를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된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펜드라곤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다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완벽한 전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25년 동안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완벽한 전략을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펜드라곤 장관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빨랐고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본 그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최첨단 시설들,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리고 미국 기술자 마이크가 한 말들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한국이 정말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기술 발전 역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며칠 후 동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조용한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진짜 실력 있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말 한국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국의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제 눈으로 다른 곳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외교 전략이었어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실행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실력 있고 말은 적지만 행동은 확실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말부터 앞세울 때 오히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동 하나를 딱 보여주는 모습이 어쩌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외치는 목소리보다 묵묵히 쌓아올린 결과물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결국 세상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최후의 웃는 쪽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쪽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묵묵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쪽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먼 나라에서 온 따뜻한 변화가 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스위스의 여성 연구원이 우연히 발견한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프스의 혹한으로 유명한 스위스.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이곳에서 살던 그녀가 한국에서의 2년 동안 발견한 것은 단순한 따뜻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시작된 그녀의 도전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전통과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겪은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안느 로이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가 36살이 되던 2년 전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겪어본 것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한국의 온돌이라는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문화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의 온돌 덕분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과 제가 겪었던 그 놀라운 변화와 재밌는 일화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약 시장을 연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스위스의 겨울은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혹한과 함께 해가 너무 일찍 저물어 매서운 추위가 온 마을을 감싸안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스위스보다 해가 더 오래 머물러 주어 일상의 여유로움을 더해주었죠. 이런 작은 차이가 주는 일상의 변화는 제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고, 여름에는 한강변에서 즐기는 시원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음식 문화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가을의 단풍으로 물드는 산들을 보며 스위스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스위스의 실험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며 보냈던 시간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상 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과 문화는 제 딱딱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친절한 이웃들의 미소, 실험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격려해주던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중 저에게도 익숙한 겨울이 찾아왔어요. 스위스의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첫 겨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네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는 깔끔한 시설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콘크리트 벽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었죠. 스위스 사람으로서 늘 자연과 가까이 지내왔던 저에게는 이런 환경이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는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도시는 빌딩들 속에도 자연을 품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제게 신선한 활력을 주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의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작은 공원 근처에서 러닝을 즐기기도 했죠. 저녁에는 은은한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스위스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아시아만의 특별한 월동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난방시설을 보니 스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네요. 여기도 결국 스위스와 같은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따뜻했고 구내식당의 뜨끈한 국물 요리는 추운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오는 차가운 집이 문제였죠. 결국 저는 주변 마트에서 따뜻한 겨울 이불과 개인용 라디에이터를 구입했어요. 연구원의 분석적인 성향 때문인지 이불의 보온력과 라디에이터의 전력 소비량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고르느라 몇 시간을 매장에서 보냈네요. 스위스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난방시설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일어나야 했고 저녁에는 라디에이터 앞에 앉아 연구자료를 검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항상 정확한 온도 조절에 신경 쓰던 제가 정작 제 생활 공간의 온도 관리에는 서툴렀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마치 깨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연구가 늦어져서 10시쯤 퇴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찬바람이 거셌거든요. 괜찮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은 마른 듯이 따갑고 온몸은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낀 건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늘 전문가적인 냉철함을 유지하던 제가 처음으로 나약한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해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알린 뒤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몸살 감기였고 며칠 동안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제 기분은 정말 한심하고 처량했어요. 약기운에 휘청거리며 돌아오는 길, 저는 스위스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그때 회사 동료인 명준과 도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전복죽과 미역국을 들고서요. 외국에서 혼자 아플 때만큼 외로운 게 없잖아요. 이거라도 먹어요. 도연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고마운 마음에 잠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들은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왜 보일러를 틀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제 실험 데이터를 자주 검토해주던 명준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일러를 안 켜고 계셨어요? 순간 저는 보일러가 무엇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도연이 벽면에 온도 조절기를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저희 집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보일러를 사용해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 문화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한국에는 제가 몰랐던 난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온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요. 연구원인 제가 왜 이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어르신께서 입주 당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스템을 알게 되니 그때의 대화가 아쉬워지네요. 그때 명준이 보일러를 만지며 설명을 해줬고 저는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와 공기의 온도가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는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서 발갛게 달아오를 정도였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스위스 알프스의 따스한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준과 도연은 저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도 감기가 다 나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며칠 뒤 제가 회복하자 명준과 도연이 따뜻한 도가니탕과 도가니 수육을 들고 찾아왔어요. 몸보신하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도가니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감기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거든요. 도연이 말하며 따끈한 국물이 담긴 도가니탕을 앞에 놓았을 때 그 향이 진하게 퍼지며 저를 감쌌습니다. 온돌방에 둘러앉아 따뜻한 도가니탕을 마시고 도가니 수육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담긴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죠.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끓여낸 도가니탕의 깊고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도가니 수육의 맛은 마치 고향의 따뜻한 품처럼 저를 감싸줬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몸속까지 따뜻하게 스며드는 방식이 마치 도가니탕이 제 몸을 데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명준과 도연은 단순히 음식만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한국의 정을 함께 가져온 친구들이었죠. 그들의 마음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배우게 해준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온돌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문적 탐구로 이어졌어요. 연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온돌의 원리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열기가 인체의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온도계로 바닥 온도를 측정하고 각 구역별 10분포도를 그려가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위스에 계신 어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관절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류마티스로 고생하셨는데 스위스의 혹한기에는 더욱 증상이 심해지곤 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추운 날이면 항상 무릎을 감싸 안고 계셨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문득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주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소 실험실에서 약물의 인체 흡수율과 효과를 연구하던 경험을 살려 온돌의 열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약물을 연구하듯 꼼꼼하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 밤 온돌방에서 잠들기 전 체온의 변화와 혈액순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카메라까지 동원해가며 온돌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바닥의 온기가 전신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불어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러한 발견은 어머니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기존의 약물 치료와 함께 온돌의 열기를 활용한다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가설이 생겼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직관이 이것은 단순한 가설 이상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류마티스 환자들의 관절 강직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돌 문화를 우리 집에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따뜻한 기술을 꼭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스위스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스위스로 돌아오니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운 걸 느꼈어요. 특히 어머니의 침실이 너무 차가워서 그 차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지낼 때는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내다 보니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열기와 관리가 번거운 벽난로만으로는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충분한 온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온돌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따뜻한 잠자리를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스위스에는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었고 건축 규제도 까다로워 온돌을 설치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인 교민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건축가로 일하다 스위스로 이주하신 김민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돌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 그분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연히도 김민수님의 한국 건축가 지인들이 유럽 온돌 보급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요. 아직 어느 나라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단계였었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김민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건축가들은 개별 가정이 아닌 지역 단위 프로젝트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재 운반비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한 가구만을 위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익힌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살려서 주변 이웃들을 설득해보기로 다짐했어요.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건강상 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먼저 걱정을 하셨어요. 굳이 낯선 나라의 난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수세대에 걸쳐 알프스의 추위를 이겨내며 살아온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주변 이웃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적인 접근이 실패로 돌아가자 저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핀란드의 사우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던진 질문에 대부분의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의 사우나를 즐기고 그 온기가 주는 편안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는 마치 한국의 온돌 문화처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술자리에서 우정을 쌓는 것처럼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느낍니다.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휴식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저는 그들에게 온돌이 주는 따뜻함이 마치 사우나처럼 은은하게 온몸을 감싸주지만 더 부드럽고 지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느끼는 그 따뜻함을 우리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친숙한 경험과 연결시키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사우나처럼 습하지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따뜻함이라는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스위스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민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긴 설득 끝에 그들은 저희 집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을 시범 가구로 선택해 주었고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현재의 난방 시스템의 한계를 진지하게 설명하며 온돌 시스템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곡하게 설득했어요.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건축 규제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게 이 기회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에 온돌이 설치되던 날, 그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가들은 스위스의 건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온돌의 장점을 완벽하게 살려내었어요. 어머니의 침실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느꼈던 아픔과 고생이 다 보상받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온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는데 어머니의 류마티스 증상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관절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표정에서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고통스러워 하셨던 모습이 이제는 웃음이 번지면서 더 밝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 변화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낯선 시스템에 대해 경계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뿌듯함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라켄은 비교적 작은 도시라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돌이 설치되고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면서 저희가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웃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감싸안는지,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이웃들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며 한국의 건축가들과 연락할 방법을 문의해왔습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제약 연구원으로서 저는 온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며 이 시스템의 의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스위스의 혹한이 찾아왔을 때가 진정한 시험대였어요. 기록적인 추위 속에서도 우리 집은 항상 포근했습니다. 벽난로를 매일 관리할 필요도 없었고 건조한 라디에이터 열기와도 달랐어요.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 집안 가득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물음이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지 건축가들도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는 스위스의 건축 문화와 한국의 온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웃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다소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이었지만 점차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요.
집에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라고 말하면서 맨발로 걸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온도를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소중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전환점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해외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그로 인해 변화된 지역 사회의 모습까지 이어진 큰 기회였던 거죠.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온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온돌방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다며 행복해하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위스에 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나눌 때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온정과 인정을 스위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한국의 온돌 문화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길 소망해요.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문화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한 이 따뜻함이 스위스를 넘어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돌의 과학적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싶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리안느 로이젠이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한 가족의 삶을 바꾼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따뜻한 기술 그 이상이었어요. 제약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딸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이 특별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마리안느의 도전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